최근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올해는 괜찮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도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쌤클라스 최창규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하우스뷰가 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2024년 글로벌 경기 전망 및 한국 전망을 한꺼번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오승훈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 리서치센터장 오승훈입니다. 자, 24년 전망 간략하게 해볼 건데요. 저는 최근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주식과 채권을 5대5, 6대4, 7대3으로 배분해 놓으면 장이 좋으면 주식에서 수익이 나고 장이 안 좋으면 채권에서 수익이 나서 방어가 될 거다라고 배웠었는데요. 네. 2년 동안 그게 안 통했어요. 네,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마 투자자분들, 특히 자산 배분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주식과 채권이 역의 상관관계가 일반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6대4든 5대5든 네. 가져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이 나쁠 때는 채권의 방어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21년도에 한 방을 먹었죠. 그렇죠.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은 상황이 이제 전개됐고 네. 올해는 괜찮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도 네. 채권 쪽이 장기 채권 중심으로는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금리를 자극하고 그렇죠. 이게 역으로 주식과 채권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그렇죠. 레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는 오히려 채권 쪽에 대한 수익 제고 기대가 벌써부터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면 이 방송을 끌고 갈 이유가 없는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드디어 금리, 채권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재미없을 거다. 그렇지만 침체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네.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시각은 무슨 소리야. 내년부터는 드디어 침체로 갈 거야. 네.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날 거야. IMF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아? 네. 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우리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의 시각은 뭘까요? 저희들은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올해 거의 2.5% 정도 성장할 것 같거든요. 미국의 기초 체력이 네. 1.8% 정도 성장하는 거니까 네. 2.5%면 상당히 경기가 이제 호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그렇죠.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1.5% 내외 정도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약간 좀 낮아지지만 그래도 잠재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유지하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 경기 전망의 중요한 이유는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차례 90년대 중반에 있었는데 네. 이 90년대 중반과 같이 네. 좀 천천히 내리지 않을까. 경기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자산의 하우스뷰는 밋밋한 네.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역성장은 아닐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네.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결국은 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물가는 내년도에 2%대는 진입할 것 같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네. 2% 초반에 안 가더라도 네. 2%를 찍기 시작하면 네. 인하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게 2% 2분기 중에 이제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걸 확인하고 나서 3분기 정도에 미국이 첫 번째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트리거가 도달하는데요.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네.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면 네. 당연히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PR의 역수를 취한 어닝스 일드라는 기대 수익률을 보면 이게 주는 함의는 내년도 환경 자체가 저희는 이제 침체보다는 네. 연착륙 네. 그리고 느린 금리 인하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을 감안하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더 우위에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결국은 주식은 EPS 그로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의 EPS 그로스를 좀 뽑아 갖고 왔더니 네, 내년에 한 10% 정도는 맞습니다. 늘어나더라고요. 네, 늘어나는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I라든지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혁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10% 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장기 채권 그런 캐리 전략도 네,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미국채 장기금리가 1%대였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4% 중반이니까 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네, 네. 과연 그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할 거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는 미국의 명목 성장률과 명목 금리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명목 성장률은 3.9% 정도 예상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장기채가 네. 좀 더 그렇죠. 유리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들어온다. 네. 저희는 한 2분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단기채도 움직일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때는 또 단기채로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전 전략들을 시기별로 좀 촘촘하게 전략을 조금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글로벌까지는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좀 글로벌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를 나눠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국가와 내수 중심의 국가로 구분한다면 네.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입니다. 75%가 소비이고요. 제조업 비중은 10%입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한 28% 네, 정도 되고요. 독일도 한 20% 정도 맞아요, 되는데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이 올해 힘을 못 썼거든요. 네. 다만 이제 내년도 환경을 보면 제조업 경기가 위쪽으로 조금 업턴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격차는 좀 좁혀질 것 같은데 여전히 서비스가 강한 국가들이 경기 변동성도 적고 꾸준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미국 중심의 어떤 차별화 현상들은 내년에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요즘 많이 말씀들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독일 같은 네. 전통적인 유럽의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요즘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또 소비와 제조가 어우러진 국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독일과 일본 이 두 나라를 좀 주목하고자 하는 시선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이 25%나 올랐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엔화도 약세가 계속 강화되면서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변곡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만 유일하게 네.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정책이 내년도에는 전환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오. 시기가 상반기냐 하반기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저는 점진적으로는 일본도 네. 긴축으로의 전환을 내년도를 기점으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올해만큼의 수익률은 주가의 성과가 나기는 아. 내년도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내수 쪽에서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 우리 기본 체력이 한 2% 정도 성장인데 올해 1.3%니까 기본 체력보다 못했거든요. 못한 이유는 수출과 반도체 때문인데 네. 이게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 체력 정도 2% 정도의 회복을 하는 정도인데 결국 내수가 좋아지는데 내수 쪽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지속 가능성을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상반기 정도에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뭐 네. 글로벌 경기는 좀 약간 밋밋하게 보고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좀 슬로우 다운 네. 하겠지만 뭐
그 물가가 상당히 튀지만 않는다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장기 채권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워보고, 한국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지만 지속 가능성은 약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맞습니다. 게 좋겠네요. 그럼 한국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정도의 인하를 들어가게 되면 한국도 3분기 정도의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는데 우리의 기초 체력만 보면 미국과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대략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인하를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채권 투자 전략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환율, 금리 정책과 환율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은 달러가 약해지려면, 기조적으로 약해지려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의 지역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달러가 약해진 이유가 위안화 강세의 영향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장 축이 다극화되는 것, 미국 외로 다극화되는 게 내년도에 얼마나 현실화될 거냐라는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내년도에도 미국 외에서 성장의 동력이 나오는 국가가 저는 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달러 약세를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중심축은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니까 라는 게 중심축이거든요. 그 기대 때문에 상반기 정도에 일시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미국 외로 성장축이 다극화될 거냐라는 부분들의 캐션 마크가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달러의 강세 흐름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글로벌 경기 전망, 미국 경기 전망, 한국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뭐 간간히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주신다면요. 먼저 채권과 주식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내년도에는 채권에서도 좋은 수익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수준별로 전략을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당장은 장기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단 짜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 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단기 채권도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때 단기 채권으로 더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주식은 내년 연간으로 계속해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보면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주식에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 집중하는데 국가별로는 미국,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성장 동력,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여전히 테크입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성장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내년 상반기 정도의 주식 쪽에서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금리 레벨이 좀 높아졌고 채권의 좀 역할들이 좀 확대돼서 자산 배분 펀드의 수익률도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산 배분 펀드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장기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고,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뭐 좀 단기 채권 조금 이제 그 여유 자금을 넣으시고 나머지는 오래 좋았던 아니면 최근에 뜨고 있는 AI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야, 나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7대3, 6대4 이런 거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올해 제일 핫했던 조합이 한쪽에 MMF, 한쪽에 성장주 조합인데 내년에는 이 MMF 대신에 장기 채권을 이제 우선 담고 한쪽에 이 성장 컨셉은 여전히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요 조합이 내년에도 내년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한 요약이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쏙쏙 아니면 바로 HTS 접속하셔가지고 ETF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샘클래스 2024년 글로벌 경기 전망 및 한국
경기 전망 간단하게 해봤고요. 투자 아이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오승훈 센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쌤 클래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